안녕하세요. 주한재쌤이에요. 오늘은 세계사 23강 현대사 파트에서도 제국주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오늘부터 이제 제 교재 기준으로 4단원이고 교과서로는 5단원, 6단원이 현대사 파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5, 6단원, 교과서 기준으로 5, 6단원 현대사를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서 5단원 범위가 제국주의, 그리고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그리고 마지막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까지가 교과서상 5단원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6단원, 교과서 6단원이 냉전과 탈냉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사를 다룬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하나로 묶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이제 현대사 파트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세계사의 꽃이죠. 가장 재밌고 가장 박진감 넘치고 가장 버라이어티한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계사 수능 세계사나 역사 과목의 특징 중 하나인데 킬러 파트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도표가 항상 그렇게 어렵게 등장한다면서요? 법과 정치나 정치와 법이죠, 여러분. 요즘 바뀌었죠. 근데 이제 세계사는 동아시아사 포함해서 역사 과목은 그냥 어떤 주제든 어렵게 내면 그게 그 해의 킬러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에서 어떤 거든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이 현대사 파트는 좀 꾸준하게 어렵게 등장하는 파트예요. 뭐 오답률 1위가 꼭 아니더라도 한 5위 내에 항상 현대사 파트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나오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국주의 들어갈 건데 제국주의 작년에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와장창 왕창 나오다가 작년에 6구 수능 포함해서 한 문제도 안 나왔는데 올해부터 다시 나왔다. 근데 올해는 6월에 그 미국 제국주의를 물어봤는데 살짝 쉽게 냈죠. 그렇지만 역시 또 언제든 어렵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어마무시했던 시험 그 제국주의 파트 문제들이 있어요. 독일 식민지 물어봤던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게 많으니까 어렵게 대비합시다. 자,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요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이 강대국들의 식민지를 그냥 전부 외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늘 역사 공부할 때 항상 이해를 강조하잖아요. 이해하고 암기하자. 근데 여기는 그 몇 안 되는 그냥 외워야 하는 파트입니다. 이해할 수는 있어. 근데 이해하려면 제국주의 파트만 10강을 찍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이거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교과서에도 이 식민지를 왜 어떻게 차지했는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없고요. 그냥 여기 차지했다 이렇게만 나오고 시험 문제도 그래요. 그냥 이게 독일 식민지인지 영국 식민지인지 알아 이렇게만 물어보기 때문에 뭐 이해해서 공부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여기는 그냥 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기 다 외워주시면 돼요. 걱정 없죠? 여러분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저도 이거 처음에 이거 다 외웠겠습니까?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 외운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다 될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아프리카 민족운동이랑 동남아시아 민족운동 파트인데 얘네는 선지로만 등장할 거예요. 절대 단독 문제로는 출제되지 않아서 선지로만 등장하니까 간단히 중요한 거 위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살펴볼게요. 저 강대국들의 식민지를 담은 게 이 지도예요.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지도도 빠짐없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아프리카 식민지고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식민지예요. 그래서 지도로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냥 대놓고 아프리카 빈 땅에 색칠 딱딱해서 너 이거 어디 식민지 알아? 라고 하는 문제 기억나죠? 독일이랑 이탈리아 거 그렇게 대표적으로 왔던 것 같은데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화이팅!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페이지로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잘 외워질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 태블릿에서 다 이런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둘 다 외울 수 있어요, 한 번에. 저는 수업 해야 돼서 한 페이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제국주의.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과 제국주의 자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건데 여기는 시험에 이렇게 등장하는 파트는 아니고 이해하려고 하는 파트니까 그냥 가볍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19세기에 서양 열강들, 강대국들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서 식민지를 넓히는 대외 팽창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땅 따먹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양 강대국들이 약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 지배하는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정치적으로 식민지가 많을수록 국가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대국끼리 서로 식민지 경쟁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게 정치적인 면에서의 제국주의고요. 그 다음 경제적인 면에서 제국주의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당시에 산업화가 많이 진행됐죠. 그래서 그 산업화에 필요한 값싼 원료 그리고 노동력 그리고 이제 강대국들에서 판 물건들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물건들도 팔고 남은 자본도 투자할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식민지를 탐색합니다. 자, 다시 식민지에서 값싼 원료도 수입하고 값싼 노동력도 가져와요. 그리고 그 강대국들에서 나오는 여러 제품들이나 국내 잉여 자본은 남아 도는 자본이요. 그거를 새로운 식민지에 투자해요. 이게 경제적인 면에서의 제국주의 정책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도 똑같죠.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할 때 작은 애들 자기들 면직물을 조선에다 팔아요. 그러면 그 조선 면직물은 망하죠.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다들 진행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식민지에게. 이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사상 두 개가 있어요. 유명할 거예요. 첫 번째가 사회진화론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 여러분 들어봤죠? 거기에 보면 약육강식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강한 동물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자연. 이거를 똑같이 사회에 적용해. 그래서 사회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강한 강대국들이 살아남고 강한 강대국들이 약한 약소국들을 차지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종과 강대국들만 생존하고 열등한 인종은 도태된다. 그리고 식민지가 되는 게 당연하다. 이게 사회진화론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인종우월의식. 서양인이 인종적으로 우월하대요. 그걸 막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그 우생학이라고 하거든요. 다 거짓말인 거 드러났죠, 나중에. 그래서 미개한 비서양인들을 문명화시켜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백인들은 갖고 있었어. 이 두 가지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데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식민지 중에서 아프리카 식민지가 가장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유명한데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신항로 개척 이후에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서 여기서 노예 무역이나 황금 무역을 전개했어요. 유럽 애들이. 그때 이제 바닷가 쪽에서만 하고 아직까지는 내륙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리빙스턴이나 스탠리 같은 애들이 아프리카 내륙 시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19세기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대국들이 아프리카를 진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임의로 이렇게 땅을 따먹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죠. 왜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국경선이 이렇게 일직선이 많은가요? 강대국들이 자기들끼리 땅 따먹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땅을 잘라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부족에 상관없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부족과 상관없이 나라를 국경선을 그어버려서 한 나라 안에 다른 부족이 같이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결국 그 서양 강대국들이 물러나오 뒤에도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요즘에 보이는 아프리카 내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아프리카 내전은 이 제국주의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죠. 본인들이 임의로 같이 살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유럽 강대국들이 서로 아프리카에 진출하는데 이제 이 식민지 쟁탈전이 과격화되죠. 서로 막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베를린 회의라는 걸 개최해요. 그래서 이 베를린 회의에서 열강들이 아프리카 분할 원칙에 합의합니다. 그래서 서로 좋게 좋게 아프리카 나눠 갖자. 이렇게 합의한 게 베를린 회의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죠. 자, 제가 잘 정리했죠. 칭찬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이 먹어도 칭찬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고 막 여러 학원 관계자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내지 디자인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어. 근데 물론 이제 저도 다른 분들 교재도 많이 참고해서 디자인을 참고하려고 하는데 내용이야 내가 쓰니까 상관없고 디자인을 항상 참고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이런 거 제가 디자인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최대한 이쁘게 하려고는 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다른 교재들에 비해서 좀 많이 아쉽나요? 학생분들이 보는 의견이 나는 궁금해. 그래서 의견 남겨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게 너무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부끄러우면 제 거 프로필 링크에 카톡 있잖아요. 거기로 해줘도 돼. 그래서 막 어느 선생님 교재가 이뻐요 이런 것도 너무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분 거 참고 좀 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쁜 교재로 공부하면 더 좋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것도 나름 예전 거 제 거 보면 계속 좀 아쉬웠던 게 있어요. 옛날에는 디자인에서. 지금은 그래도 내가 생각해도 조금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학생분들 보기에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고요. 어쨌든 괜찮지 않나? 이제 국가별로 아프리카랑 아시아 식민지를 구분해서 딱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내용을 구성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나라의 식민지를 한눈에 보고 정리하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이렇게 설계해서 페이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길었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국부터 시작할게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까지는 식민지뿐만 아니라 식민지 정책도 나와요. 그래서 그것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C 정책이에요. 이집트의 카이로,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인도의 콜카타를 연결합니다. 보여드릴까? 여기 케이프타운이고 여기 카이로고 인도가 대략 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C 정책, 이 삼각형을 지배한다 해서 3C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내에서 종단 정책도 실시해요.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을 연결합니다. 자, 보면 여기가 카이로고 여기가 케이프타운이죠. 자,
요 색깔이 영국 식민지인데 지금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분홍색이냐 다홍색이냐 어쨌든 이 색깔이 쫙 있죠. 이 영국이 이렇게 이 카이로랑 케이프타운을 연결한 이 가운데 길을 다 자기 식민지로 만들어 버린 거야. 이거를 종단 정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프랑스는 이렇게 알제리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를 쭉 내려와요. 물론 여기에서 중간에 좀 끊기지만 대부분 여기 프랑스 땅이 많죠. 이 하늘색 마다가스카르까지 요거를 가로로 가로 질렀다 해서 횡단 정책이라고 합니다. 알제리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아프리카 식민지 나머지 정리해 볼게요. 이집트, 남아프리카 연방. 남아프리카 연방이 남아공 포함해서 조금 커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살짝 더 커. 몇 나라들 더 차지했다. 그리고 수단, 줄루, 그리고 케냐, 나이지리아까지 영국 식민지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식민지를 간접 지배했어요. 그래서 지역의 토착민들한테 너네가 알아서 통치해 이렇게 위임을 했어요. 대신 세금만 많이 내 이런 느낌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아시아 식민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도 근현대사 배울 때 배웠죠? 인도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싱가포르도 영국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미얀마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지? 21년인가? 21년 같아요. 내 기억상으로는. 그때 이제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세계사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좀 그 해에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가 터지면 그걸 꼭 한 문제를 출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미얀마를 가지고 출제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국 식민지인 건지 알아?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말레이 연방, 말레이시아랑 북부 보르네오까지 차지했고요. 그걸 말레이 연방으로 묶어서 보여드리면 이게 말레이시아고요. 이게 북부 보르네오예요. 아시죠? 그렇게 해서 말레이 연방으로 묶었다. 아니 근데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불편하죠. 나도 그냥 두 개로 할게요. sorry. 그리고 이란을 분할 통치해요. 러시아랑. 이건 이란 여기 지도에 없지만 우리 이란 그 카자르 왕조할 때 배웠었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네팔 이런 데도 식민 지배하고요.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나 뉴질랜드는 애초에 영국 식민지였죠. 이 정도 있었다. 영국이 제일 많죠. 영국이 그래서 식민지를 워낙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식민지를 다 이어놓으면 지구 한 바퀴를 둘렀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이 그때 생겨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영국 식민지가 아닌 땅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영국 식민지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프랑스 살펴보겠습니다. 횡단 정책은 했죠. 그래서 보이듯이 북아프리카 쪽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그리고 니세르, 프랑스령 콩고가 베트남 식민지로는 시험에 출제되긴 하는데 이렇게 보면 벨기에령 콩고가 있고 프랑스령 콩고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 구분해서까지 알아주면 좋아요. 그래도 일단은 시험에는 벨기에 걸로 먼저 나와. 그리고 맨 마지막 마다가스카르까지 프랑스 땅입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가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아프리카를 전체를 차지했죠. 프랑스가 참 넓죠. 자, 근데 프랑스가 아까 얘기했듯이 횡단 정책, 영국은 종단 정책
이렇게 했는데 가다가 만나겠죠. 얘는 가로로 가로지르고 세로로 가로지르니까.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어디서 만나냐면 파쇼다에서 만나요. 이게 1898년에 파쇼다 사건입니다. 알아둬야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했고 1898년인지. 그리고 프랑스는 어떻게 지배를 하냐면 식민지 동화 정책을 써요. 그래서 좀 더 영국의 간접 지배보다는 강력한 식민지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토착민, 그 식민 지배하는 지역의 토착민들을 프랑스 시민으로 만들려고 해요. 흡사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한국 식민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인들을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프랑스의 아시아 식민지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인도차이나 연방이에요. 어느 나라가 있냐면 이 세 나라인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세 개 합해서 1887년에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합니다. 연도도 알아둬야 되고요. 그래서 백함라 이렇게 해서 인도차이나 연방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 독일 식민지 보겠습니다. 독일은 3B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베를린, 오스만 제국의 비잔티움이죠. 그리고 바그다드. 바그다드는 이라크의 지금 수도죠. 이 비잔티움과 바그다드는 독일 식민지는 아니지만 독일과 친하게 지냈던 나라들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연결해서 또 삼각형을 그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세력, 이 삼각형 내에 있는 땅을 좀 강력하게 지배를 했죠. 그렇게만 알아두면 되고, 아프리카 식민지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토고, 나미비아, 탄자니아, 카메룬까지 해서 4개입니다. 독일령 하면 이 녹색이거든요. 카메룬, 여기가 탄자니아, 서남아프리카, 나미비아, 그리고 여기가 토고, 여기가 독일 식민지입니다. 아시겠죠? 지도에서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독일 태평양 여러 섬들을 지배하는데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요런 게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벨기에는 하나 있어요. 하나, 콩고. 벨기에랑 콩고 보이죠? 여기 가운데 큰 거. 벨기에 왕 레오폴트 2세가 주도합니다. 이 양반 이름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자, 그리고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아프리카보다 아시아에서 더 많이 활동해요. 그래서 포르투갈을 몰아내고 향신료 무역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수립해요. 그래서 여기가 다 보이죠? 이 다 네덜란드 식민지였어. 이 땅들이 지금의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자와, 수마트라, 그리고 남부 보르네오 섬까지 포함해서 여러 섬들을 차지했어요. 이게 다 지금의 인도네시아입니다. 아시겠죠? 에스파냐는 잘 안 나오는데 이거 나와. 미소 전쟁, 미국과 스페인 전쟁해서 졌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을 이때 미국한테 뺏겨요. 이게 좀 시험에 나오죠. 필리핀을 이때 뺏기고, 그러면 필리핀은 미국과 에스파냐 전쟁으로 미국 땅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왕 한 김에 미국 거 보면 쿠바, 괌, 하와이 이런 땅이 미국 식민지예요. 미국은 아프리카 식민지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포르투갈 살펴볼게요. 포르투갈 아프리카에서 앙골라와
모잠비크를 차지했습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있는 여기가 앙골라, 모잠비크거든요. 이 두 개가 포르투갈 식민지였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인도의 고아, 몰라카, 말레이시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마카오를 글씨가 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향신료 무역을 독점해요.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까지 차지하죠. 우리 신학로 개척 때 에스파냐 식민지 배웠던 거 기억나죠? 남미에 브라질 빼고는 다 에스파냐 거다. 그것까지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는 신학로 개척 식민지랑 엮어서 출제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참고해 주시고, 이탈리아는 리비아, 소말리아, 에리트리아는 잘 안 나와요. 리비아랑 소말리아 정도. 자, 이탈리아 식민지 노란색으로 됐는데 여기 리비아, 그리고 여기가 소말리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왕 여기 온 김에 마무리하면, 이런 식민지가 대부분의 아프리카 땅들이 강대국들의 식민지가 된 와중에 20세기까지 독립국을 유지한 두 나라가 있어요. 바로 에티오피아랑 라이베리아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20세기까지 독립국을 유지했다. 요거까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시겠지요? 이거 빠먹었네. 또 프랑스랑 독일이랑 땅 따먹다가 싸운 일이 있어. 여기서 모로코에서 2번이나 싸웠거든요. 이게 모로코 사건입니다. 1905년, 1911년 두 차례 있었다. 그건 프랑스랑 독일이 싸운 거다.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열강들의 식민지 딱 정리해봤는데요. 잠깐. 자, 제가 한 문제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게 23학년도 대순호 16번인데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제국주의 문제거든요. 독일 식민지를 물어봤어요. 키워드는 이거야. 동아프리카의 루안다, 우룬디, 케냐 이남의 탕가니카, 그리고 모잠비크 북부의 키온과 삼각지대. 이게 다 어디냐면 이걸 여길 뜻하는 거예요. 여기가 탄자니아잖아요. 여길 뜻해요. 자, 동아프리카라고 했죠. 일단 동아프리카야. 루안다, 우룬디는 우린 모르니까 빼버려. 이 안에 있는 작은 지역이에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케냐 이남의 탕가니카, 그리고 모잠비카 북쪽의 키온과 삼각지대, 즉 동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식민지를 뜻합니다. 이게 독일 건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일 식민지는 일단 안 주고 나머지 식민지,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들의 위치를 통해서 여기 동아프리카 탄자니아가 독일 식민지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던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글로 풀어 쓰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최근에 많아지고 있고 굉장히 어렵게 출제됩니다. 이렇게 출제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대비하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잘 대비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아프리카 민족운동과 동남아시아 민족운동 차례대로 볼게요. 여기들은 이제 앞에서 배운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식민지였는데 어떻게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전개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둘 다 선지로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만 학습하겠습니다. 자, 이집트. 그래, 이집트는 조금 중요하다. 이집트는 영국 식민지랑 엮어서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무함마드 알리가 당시 이집트의 총독이었어. 이집트가 19세기 초까지는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요. 그래서 여러 근대화 정책을 실시해요. 그리고 그리스 전쟁 때 오스만 제국을 지원합니다.
그 뒤로 이제 독립하려고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마침내 자치권까지 획득합니다. 근데 19세기 중반 들어서부터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려고 해요. 수에즈 운하가 뭐냐면, 발음 뭐야? 수에즈 운하가 뭐냐면, 여길 지나가는 운하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럽으로 가면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시간이 단축되겠어. 그쵸? 진짜 획기적인 운하 건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차관, 돈 빌려서 했다는 뜻입니다. 차관 도입해서 수에즈 운하를 건설해요. 그게 1869년이야. 연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집트 차관이 많아져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내정 간섭을 실시합니다. 이제 이후에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차지해요. 자기네들이 돈 빌려줬다 이거죠. 그리고 영국이 이집트까지 보호국화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 파샤라는 인물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민족운동을 전개해요. 그래서 군부혁명도 주도하고요. 그래서 매세배격운동이나 헌법제정 같은 혁명도 주도하고, 뭐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 건설도 하려고 하는데 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진압당하기까지 해요. 그래도 1922년에 독립을 해서 마침내 56년에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기까지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수단은 이집트와 영국의 이중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고자 마흐디 운동을 전개합니다. 무함마드 아흐마드라는 인물이 주도해서 외세를 배격하고 순수 이슬람으로 돌아가서 순수 이슬람 신앙을 회복하자, 뭐 이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까지는 물리쳤는데 강력한 영국 군대는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알제리는 프랑스 식민지였죠. 그래서 30년간 프랑스에게서 독립을 하려고 저항운동을 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줄루. 19세기 중반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돼요. 그래서 영국이 그걸 차지하려고 줄루 왕국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투가 이산드로아나 전투죠. 이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의외로 줄루 왕국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겼지만 추후에 영국한테 패배하면서 영국 식민지로 결국 전락해요. 아시겠죠? 다음 에티오피아는 아까 얘기했듯 독립을 유지했다고 했죠. 그래서 메넬리크 2세라는 왕이 여러 가지 근대화 개혁을 추진합니다. 도로, 교량, 철도 건설도 하고요. 근대적 교육 제도도 도입하고 군사력도 강화해요. 그래서 이집트가 에티오피아를 식민 지배하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도와 전투에서 에티오피아가 승리합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메넬리크 2세가 활약을 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승리해서 에티오피아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아도와 다시 써줄게요. 자, 그리고 나미비아 안에 이 헤레로족이라는 부족이 있거든요. 얘네가 나미비아가 독일 식민지였잖아요. 얘네가 독일에 대항해서 무장봉기를 일으켰지만 실패했고요. 헤레로족 인구 80%가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에서도 역시 독일 식민지였는데 주술사들이 마지막에 봉기를 일으켜서 저항했지만 역시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만 가볍게 알아둬도 큰 문제 없습니다. 다음 동남아시아 민족운동. 여기가 아프리카 민족운동보다도 더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진짜 가볍게 보고, 만약에 내신에서 강조하면 그때 그 학생들만 열심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학생들은 가볍게만 보세요.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려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근황운동을 주도하는데 처음엔 여러 유학자들이 황제 권력을, 베트남 황제였죠,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
전개한 운동이지만 프랑스에게 진압됐고요. 판보이 쪼우라는 인물이 베트남 독립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유신회도 조직하고요. 동유 운동이라는 걸 해서 베트남 청년들을 일본에 유학 보내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해서 베트남 독립과 민주공화국 건설까지 지향하죠. 그리고 월남 망업사라는 책도 편찬합니다. 뭐 이래저래 여러 활동을 많이 했다. 판쪼우찐이라는 건, 판쪼우찐이라는 인물은, 죄송합니다. 판쪼우찐이라는 인물은 통킹우숙이라는 학교 설립에 참여해서 문맹을 퇴치하고 근대사상 보급하는데 주도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 동남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던 게 태국이에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이 라마 5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짜끄리 왕조였거든요. 이 인물도 에티오피아랑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근대 개혁을 실시해요. 뭐 철도 부설, 증기선 도입, 도로 운하 건설, 노예제도, 신문제 폐지, 교육기관 창설 이런 여러 가지 근대 개혁을 통해 좀 나라의 힘을 그나마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강하게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있죠? 백함라. 여기가 프랑스 땅이고 인도, 미얀마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영국 땅이에요. 여기는 하나죠. 근데 여기 중간에 태국 껴있죠?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중간에 껴있다. 중간에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국은.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다. 아시겠죠? 인도네시아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누구 식민지였다고?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식민 지배에 저항했고요. 부디 오토모라는 민족운동 단체를 설립해서 독립국가 건설을 주도했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식인과 이슬람 상인들이 이슬람 동맹까지 결성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상인 세력 확대나 크리스교 선교 활동에 저항하기도 해요. 그리고 카르틴이라는 인물이 여학교 설립, 근대 교육, 민족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자, 그럼 필리핀은 처음에는 스페인,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호세 리살이라는 인물이 에스파냐의 잔혹성을 문학적으로 고발해요. 그래서 나에게 손대지 마라 이런 책을 써서 에스파냐가 얼마나 필리핀 사람들을 잔인하게 식민 통치했는지를 드러냈고요. 그리고 필리핀 민족 동맹을 조직해서 에스파냐인과 필리핀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합니다. 그 뒤에 등장한 인물이 아기날도예요. 얘는 이제 우리 아까 배웠듯이 미서 전쟁이 있었죠. 미국과 에스파냐가 전쟁을 했는데 그때 미국을 도와줍니다. 미국 그랬겠죠. 우리가 이기면 너네 독립시켜줄게. 그래서 아기날도 필리핀이 미국 편을 듭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파냐가 지고 에스파냐가 필리핀에서 물러나죠. 그렇지만 누가 그거 약속 들어주겠어요? 필리핀 공화국을 선포했지만 미국이 곧바로 필리핀을 식민 지배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지금은 독립해 있죠. 하지만 그랬다. 그때 아기나노가 좀 활약을 했다. 독립을 하려고 애썼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다시 여기 너무 중요하다. 여기 지도랑 같이 봐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 파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국주의 파트 꼭 암기해주고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는 기출문제로 많이 풀어보면 돼요. 제가 여기서 보듯이 그냥 그동안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제국주의 문제들은 다 넣어놨거든요. 글로 플러스 문제, 지도로 나오는 문제, 그리고 한 번이라도 출제된 국가, 한 번이라도 출제된 식민지는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에서 출제된 모든 식민지는, 모든 제국주의 식민지와 강대국들 간의 관계는 이걸로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한번 풀어보시면 또 정리가 나름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안녕.